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용예정 중3과 네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신경계와 호르몬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 영상 시간을 2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 단원은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합니다. 기관계의 일종이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4개의 기관계랑은 또 다른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계의 기본 단위, 즉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런은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보시면 가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극의 경우 전기 신호에 해당하고요. 한편 이제 살아가는데 당연히 생명활동이 필요합니다.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핵과 세포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축삭돌기라고 하는 오른쪽 돌기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런은 크게 세 개의 종류를 가지게 되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즉 감각신경을 이룬 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뇌나 척수와 같이 중추신경계라고 불리는 곳에서, 즉 중요한 곳이죠.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곳을 연합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뉴런은 감각뉴런으로부터 온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떤 적절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운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뉴런이 운동뉴런이 됩니다. 따라서 감각뉴런으로부터 운동뉴런의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특히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체가 이 중간에 보시면 뻥 하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각, 연합, 운동순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극으로부터 시작해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리고 운동뉴런의 순서를 거쳐서 각각의 기관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경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뇌와 척수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는, 즉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그 다음에 척수와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수는 뇌랑 별개고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죠. 자, 먼저 이 그림과 위치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대뇌, 가장 큰 게 대뇌가 되어 있고, 이 대뇌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간, 중, 연, 척 순입니다. 간, 중, 연, 척 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에는 소뇌가 존재하니까 대, 간, 중, 연, 척, 그 다음 뒤통수에 소,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아마도 좀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뇌 같은 경우는 좌우 두 개의 방법입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억, 추리, 학습 능력, 또한 감정 등을 담당하는, 즉 좀 저등한 생명체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고등 정신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뇌 같은 경우에는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따가 다루게 될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중간뇌의 경우에는 눈의 움직임이나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하는,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동공반사의 중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항이 되게 많은 곳인데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과 같은 살아있는 데 필요한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기침, 재채기, 눈물과 같은 이런 것들의 분비를 하는 중추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눈물, 콧물, 침, 이런 여러가지 타임이 나오는 이런 반응들은 다 연수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운동이나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 유지의 중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소위 말해서 이따가 다룰 반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루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추신경이 아닌 나머지 양쪽 끝
몸의 끝에 있는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자율신경이 뭔지를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의 어떤 구조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멈추는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심장이 멈췄으면 좋겠어 한다고 심장이 딱 멈춰버린다면 아마도 우리 몸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대뇌에 직접적인 지배가 없어도 내장 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들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수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구조적인 특징의 차이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감신경이 하는 일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 서로 반대된다 라는 어떤 예시적인 관점에서만 좀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흥분한 상태, 부교감신경은 조금 이완된, 즉 릴렉스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해볼까요?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놀라겠죠. 그럼 동공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확대가 되겠고요. 숨은 가파지겠죠. 즉 호흡 운동은 촉진이 되겠고요. 심장도 두근두근 뛸 겁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도 촉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만났는데 혹시 똥 마렵고 이럴까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운동은 억제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멧돼지로부터 잘 도망을 가고 나면 그때부터 좀 릴렉스한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통해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동공의 크기를 작아지게 되고요. 호흡 운동은 억제되고 심장 박동도 억제되며 소화 운동은 촉진이 됩니다. 이렇게 말초신경 내에서도 자율신경,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조 이름부터 찾아봅시다. A는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가 됩니다.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건 축삭돌기, 즉 C가 되겠고요.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A, 신경세포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B, 즉 가지돌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찾아야 됩니다.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또한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뽕 하고 나와 있는 A가 감각 뉴런, 그럼 순서대로 B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이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뉴런의 기호와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연합 뉴런은 명령을 바른 기관으로 전달하면 C, 운동 뉴런이 되겠죠.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곳은 B, 연합 뉴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것은 A, 감각 뉴런이 되겠죠. 따라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A, B, C의 정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추신경계인데요. 먼저 이름부터 찾아봅시다. 제가 대뇌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순서대로 간, 중, 연, 척수 여기는 없습니다. 그다음 뒤통수에 소뇌,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활동 기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간뇌입니다. 간뇌는 아까 말했듯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 체온, 체액의 농도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자, C의 중간대는 동공반사의 중추라고 했죠.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했고, D의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운동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의 중추이기도 하고, 재채기, 기침, 이러한 어떤 우리 몸에서 타액이 나오는 어떤 활동들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뇌는 평형 유지의 중추, 즉 근육 운동 조절 및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척수는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지 않고 억제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신경은 흥분된 상태, 부교감신경은 조금 릴렉스된 상태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 그리고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해서 불수의 운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대뇌를 거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급박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뇌가 판단을 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반응의 중추는 대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감각기관 눈에서 확인을 해서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을 합니다. 대뇌가 판단을 해서 척수의 교차가 일어난 후에 운동신경에 명령을 내려서 팔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급히 뗄 때는 이런 대뇌의 판단을 기다렸다가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역시 대뇌의 판단 과정을 우선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 이 세 가지가 반응의 중추가 되겠고, 예컨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급히 떼는 상황은 도망가는 회피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가 중추가 되어서 자극이 감각기관을 거치고 감각신경을 거쳤으나 연한 뉴런으로 갈 때 있어서 대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척수로 바로 이동해서 운동신경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대뇌도 당연히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척수 같은 경우에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즉 회피를 하려는 반사와 그 다음에 무릎을 때렸을 때 무릎이 위로 올라가는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연수는 재채기나 딸꾹질 침묵비와 같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어떤 타액이 분비되는 반사의 중추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공 반사의 중추는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부르고요. 이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재채기를 억지로 참을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똥 오줌을 싸는 배변 역시도 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똥 오줌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똥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괄약근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새로운 근육을 발달을 시킴으로써, 이걸 또 배변 훈련이라고 하죠. 교육을 받아서 다른 곳을 막음으로써 임시 방편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장 내부를 조절을 해가지고 똥이 오줌이 대변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신경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먼저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 호르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서 기본적으로 화학 물질에 해당합니다.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였던 신경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과 신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달 매체가 호르몬은 혈액입니다.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내분비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신경은 뉴런이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신호 전달의 속도는 호르몬이 당연히 느립니다. 전기 신호가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그러나 호르몬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반면 신경의 지속성은 매우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반응을 할 때는 신경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장기적인 어떤 몸의 변화를 일으킬 때는 호르몬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용 범위 역시 신경은 아주 국소적인, 즉 내가 원하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움직이는 반면에 호르몬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혈액으로부터 내분비가 일어남으로써 온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우리가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라고 하며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되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핍증 혹은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종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즉 돼지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뽑아다가 사람 몸에 사용을 해도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내분비샘과 거기서 작용하는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의 기능을 정리한 것인데 모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생장을 촉진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결국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은 뇌하수체라는 데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겠고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부신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는 아드레날린 혹은 최근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부르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혈당량이 증가하며 혈압이 상승하는 즉 이른바 어느 정도 흥분이 되는 상태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자나 시험 문제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이자라는 내분비샘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둘의 역할은 정확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길항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소와 정소는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자는 난소, 남자는 정소를 가지게 되고 이곳은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거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여성과 남성의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가 맞습니다.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무조건 반사는 중추를 대뇌가 아닌 곳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죠.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것은 의식적 반응인데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무조건 반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응이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여러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은 반사입니다. 즉 중추가 척수가 되겠죠. 반면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너는 반응의 경우에는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대뇌를 거쳐서 척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차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는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인데요.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신경은 빠르죠. 하지만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넓고요. 신경은 좁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암기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건데 이름부터 적으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목에 갑상샘이 있습니다. 이때 순서대로 부신, 그 다음 가운데 이자, 그리고 여자는 난소, 남자는 정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보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건 갑상샘작용 호르몬이죠. 그리고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건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B,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흥분,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D는 이자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죄송합니다.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소와 난소에서는 2차 성징이 발현되고요.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성장기에 소인증이 걸리게 돼서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게 되는 반면에 과다한 경우에는 거인증에 걸려서 정상인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비대증이라고 해서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결핍되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며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티록신 과다가 너무 심하면 심하게 많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을 과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고요.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점점 줄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이 결핍되는 경우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당뇨병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지긴 했으나 심한 경우에 팔, 다리 같은 어떤 말단 부위를 절단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성의 정의는요,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항상 일정한 성질이라고 해서 항상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혈당량도 항상 일정한 수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항상성 조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온 조절 그리고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체온 조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 체온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왼쪽 상황과 같이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요 고온 자극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은 중추가 간대가 됩니다. 간대는 아까 말했듯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방출량을 증가시켜야만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더 많이 분비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열이 감소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요 저온 자극을 받는 셈이고요. 그러므로 온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의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겠으나 열 자체가 많아지면 또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열 자체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의 떨림을 만들거나 혹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포호흡을 촉진하여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경만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신경과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항상성 조절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혈당량 조절 과정이에요. 혈당량이 높거나 낮으면 안 되고 정상 혈당을 유지해야 하는데 식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인슐린의 분비는 이자입니다만 작용을 하는 장소는 간입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줌으로써 포도당의 양을 줄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기도 하고요. 근데 운동 등으로 혈당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의 양이 증가합니다. 혈당량이 증가해서 다시 정상 수준의 포도당 수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길항작용이라고 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벌써 이 답이 한 나와 있네요. 성장기 이후에 생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말단비대증에 걸리게 됩니다. 성장기 이전이었다면 말단비대증이 아닌 거인증에 걸리게 되겠죠. 자, 티록신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저하증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티록신의 분비가 과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장기에 생장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해지면 소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는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이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건 근육이 떨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피부 근처 혈관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수축이 돼야 열이 방출이 되지 않겠죠. 그다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됩니다. 마지막으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세포호흡 촉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열의 방출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땀 분비가 많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되거나 즉 온도가 높아진 고온 자극을 받았을 때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체크를 할게요.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글루카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혈당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A와 B의 정답이 되겠고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B가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포도당의 양을 줄입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호르몬 A, 즉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이 혈액에 포도당의 수치를 높여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기도 뭐 지난 단원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외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다 정리해서 나의 것을 만들 수 있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